경기도가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를 고려해 올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 인상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급증해 여권 신청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여권 민원실이 요즘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올 한해 수원시정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난방비 쇼크 등 갈수록 어려워져가는 민생경제 살리기 대안을 신년 대담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를 고려해 버스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서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은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가 버스와 전철 요금을 최대 30%까지 인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지역 버스 요금이 함께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요금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경기도는 무역 적자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을 고려해 서울, 인천과는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버스 요금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 커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버스 요금 동결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여 난방비 인상과 관련해선 예비비 등 200억 원을 긴급 투입해 취약계층과 노인정 등 복지시설에 난방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 문제는 중산층까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취약계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고통받는 사안입니다. 중앙정부가 더욱 위기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정부가 삭감한 경기도의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지난해 대비 75%가 줄었다며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3%의 금리를 보전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보증자금을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김동연 도지사가 민선 8기 들어 직접 도민들에게 답변해야 하는 첫 번째 도민 청원이 나왔습니다. 10,000명 이상이 동의한 동탄 인덕원선 착공과 관련된 청원인데요. 도지사의 약속이 없다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요청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의 김동연 지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도민 청원입니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는 6일 정오 기준으로 1212명이 동의했습니다. 도가 올해부터 도민 청원 답변 요건을 30일간 5만 명 이상에서 10,000명 이상 동의로 완화하면서 해당 청원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가 답변해야 하는 첫 번째 청원이 됐습니다. 안양과 의왕, 용인, 수원, 화성 등 5개 시 주민들의 수건인 동인선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재조사가 상반기 중 종료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강력히 요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지사의 약속이 없다면 착공을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동탄인덕원 복선전철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2조 7천억여 원이었지만 4개 역사가 추가되며 15% 이상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돼 기획재정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나선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김 지사가 경기도지사 입장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답변은 3월 6일까지가 기한이고요. 기한 안에 보고하고 의견 조율 과정 거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처리부서에서 답변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어요.
경기도민청원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돼 지난해 12월까지 2만 3천 건이 넘게 접수됐지만 기존의 동의자 요건을 채운 건 4건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답변이 이뤄진 건 1건뿐이었습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첫 번째 청원 답변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의 택시 기본 요금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1,000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경기도의 택시 요금 조정 계획안을 청취하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안은 택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형 택시의 경우 기본 거리를 2km에서 1.6km로 줄이고 기본 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것입니다.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심야 할증 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시부터 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나고 심야 할증 요율은 시간 구간별로 20에서 40%까지 탄력 적용됩니다. 경기도가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버스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특정 노선이 없이 지역을 순회하다가 시민들이 호출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버스인데요. 상반기 중으로 8개 시군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가 파주에서 시범 운행하고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똑타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재의 위치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선택하면 동네를 순회하던 버스가 가까운 정류장으로 찾아오는 방식입니다. 택시와 버스의 중간 형태로 교통카드나 앱으로 결제하고 환승 할인도 가능합니다. 똑타는 똑똑하게 타다의 준말로 경기도가 보급을 시작한 대중교통 통합 앱입니다. 도는 앞으로 전동 퀵보드나 자전거 같은 공유형 이동장치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똑타 앱에 공유 PM, 공유 자전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똑타 앱을 이용해 택시도 호출하고 버스 전철과 환승 할인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3월부터 안산 대부도와 평택 고덕신도시 등 8개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퀵보드 등 공유형 PM 이용은 수원 등 15개 시군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현재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는 교통사업을 복지의 한 분야로 보고 연말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안산 지역의 재건축 구역 7곳이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했습니다. GTX-C 정차가 유력한 상록수역 인근과 신안산선 서묵포역 인근 등이 포함됐는데요.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8년에 준공된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5층짜리 저층 아파트 단지로 28개 동에 107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재건축 필요성을 요구해왔습니다. 세대 수에 비해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고 층간소음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5년 된 이 아파트는 정밀 안전 진단에서도 D등급을 받았지만 재건축 규제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안전 진단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따라 구조 안정성 점수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GTX-C 안산 연장과 상록수역 정차가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곧 올 전반기에 GTX-C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게 한 5년 정도 걸린다니까 아마도 우리 아파트 재건축의 기간과 맞물려서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욱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번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안산 지역 재건축 구역은 모두 7곳입니다. 고잔동의 고잔연립 4, 5, 6구역과 서해선 선부역 주변의 군자주공 9단지와 10단지,
신안산선 성포역과 인접한 현대 1차 아파트, 그리고 상록수역 인근의 월드아파트입니다. 역세권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지역의 재건축 시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고금리와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세 영향으로 거래는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입주까지는 약 6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이들로 여권 민원실도 북새통인데요.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김효순 기자가 여권 민원실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수원 여권 민원실은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서류 작성 공간과 대기 장소, 심지어는 민원실 바깥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완화 속에 해외로 나가려는 이들이 늘면서 여권 신청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좀 풀리고 나서 해외여행 애기 데리고 해외여행 좀 가려고 이렇게 여권 민원실 왔어요. 코로나가 많이 좋아져서 이번에 여행도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교환학생도 한번 생각한 것보다 대기 시간도 길고 그래서 예약을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아서 놀랐어요.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여권 신청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하루 많게는 1,000명 이상이 찾으면서 지난달에는 여권 신청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원실 대기 인원만 수십 명, 여권 신청을 위해 2-3시간씩 기다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자체 예약 시스템을 마련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방문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시고 예약일 10분 전에 오시면은 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을 갱신하려는 이들은 정부 이사 홈페이지를 통해 또 대기의 경우 수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네, 이른바 난방비 쇼크로 서민들이 더 추운 요즘입니다. 난방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묻는 게 안부 인사가 됐을 정도죠. 2023년 새해 이재준 수원 특례시장 모시고 지역경제 구제를 위한 대안과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난방비가 세간의 화두입니다. 워낙에 이제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예. 시장님 댁에서도 이제 난방비 고지서 받아보셨을 텐데 어떻게 나오셨나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5 식구인데 막내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예. 4명이 거주하는 집에 평소보다는 2배 가까이 안 돼도 7만 5천 원 정도가 올랐어요. 네네. 예년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깜짝 놀랐죠. 예, 시장님 댁에서도 난방비 폭탄을 피해가지는 못하셨군요. 예. 사실 이 난방비 여론에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1,000억 원 예비비 지출 안건을 급히 제가하면서 또 정부가 급히 또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역 민심의 최일선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읽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늦게라도 정부가 나섰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도감이 좀 있는데요. 예. 사실은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아마 이 난방비 폭탄이 우리 추석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심각하게 모두를 인사가고 있는 건데 늦게 처방된 이유가 이게 정쟁으로 다툼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부 발표 전에 저희 민주당 지방정부 지자체장들이 좀 모였어요. 우리라도 빨리 이걸 해결해야 돼서 처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모였는데 그 자리에 제가 특례시장의 여러 경험들을 갖고 이 재난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이 재정 운영이 좀 어렵다. 예. 재난 선포하면 재난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포하지 않으면 예비비로밖에 쓸 수가 없어서 예. 재정 지원하는 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5만 원에서 1인 가구는 또 4인 가구는 한 15만 원까지 재정
그 난방비 폭탄이 왔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지속될 예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재난을 선포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선언하고 저희 시도 긴급하게 지금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 수원시 차원에서 이제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새롭게 내놓고 있는 정책도 있다고 하는데 몇 가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정부는 이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을 좀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돌보겠다라는 쪽에 처방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사실 난방비 폭탄은 전 계층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 계층을 돌보면 참 좋겠는데 재정 형편에 따라 이제 조금씩 차별화가 두는데요. 수원시 경우에는 취약계층의 바로 위에 차상위 계층까지도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재난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차상위 계층까지 한 35억 정도를 긴급 편성해서 예. 난방비 편성을 지금 바로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수원 지역 주민들은 조금 더 빨리 네. 난방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예. 자, 난방비도 그렇고요. 또 전기세, 대중교통 요금까지도 줄줄이 다 인상이 되면서 사실 이 물가 체감, 서민들이 느끼는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체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살기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 경기 침체도 사실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는 시기 같은데 이 시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 수원 지역의 이 민생 경기를 좀 이끌어갈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예,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모든 국민들, 특히 서민들은 내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이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도시가스비, 또 금리 여러 가지가 올랐고요. 지방정부가 관여하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 또 쓰레기 등의 이런 것도 오를 조짐이 있어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통제 중입니다. 예. 어떤 방법을 하고 있냐면 지난달에 긴급 민생 대책, 경제 대책 TF팀을 구성했어요. 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특히 물가, 지방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보고를 받고 통제를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만 또 그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가격을 오르지 않는 착한 가게들이 있습니다. 예. 착한 가게 운동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물가는 올랐지만 그 가격을 물가를 따라서 편성하지 않고 오르지 않는 물가로 예전 금액으로 파는 가게, 착한 가게 운동을 좀 더 운동을 벌이고 예. 또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펀딩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은 세빛 기업 펀드라 그래서 세빛 기업 펀드요. 예, 네. 우리가 100억을 출자해서 1,000억을 만드는 펀드인데요. 펀드를 운용해서 지금 어려운 기업들에게 혹은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예. 등의 다양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더불어서 그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지역화폐가 6%에서 10%의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그걸 반기고 가입을 많이 하고 많이 쓰는 편인데요. 예. 지역화폐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지금 더불어서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수원시의 지역화폐가 수원페이라고 부르지요. 네. 예. 사실 그 서민경제 마중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 지역화폐가 중앙정부도 그렇고 또 경기도에서도 사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이렇게 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 예. 지역화폐 효과성이 많이 인정이 됐어요. 가맹점 주들도 75% 이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이용자들은 95% 거의 100% 가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을 해줘서 예. 특히 6%와 10%대가 지방정부가 많이 운영을 했는데 예. 인센티브를 6%대보다 10%대 되면 2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저희도 지난 2022년에 절반은 6%, 절반은 10%대로 운영했는데요. 2배 이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가입하는 시민들도 저희가 125만 인구라면 거의
75만이 들어와서 지금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불행히도 이제 중앙정부, 경기도 또 수원시조차도 의회에서 이게 정쟁의 대상인지 어쨌든 깎였습니다, 많이. 네. 그래서 원래 저는 10%대를 유지하려고 계속 했는데 불행히도 이제 서울대를 제외하고 지금 6%대로 또 내려앉았습니다. 예. 다시 재정을 잘 운영하고 또 추경에 다시 읍소를 해서 의원들 잘 설명을 해서 10%대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민생 경제에 제1번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사실 뭐 지역 화폐 운영을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뭐 2년 전에도 그렇게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떤 네. 성과적인 부분에서도 좀 나타난 게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북이나 또 중앙정부의 건의도 지역화폐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그것 때문에 좀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건의서도 많이 했고요. 적어도 인센티브 10% 정도를 유지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가맹주점을 조금만 넓히면 지역 경제가 확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6%대의 지금 인센티브를 10%대로 인센티브를 넓혀서 많은 가맹주들이 혜택을 보고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구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요즘 이렇게 얼어붙은 지역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취약계층들이 받는 충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한 장치 또한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수원시에서 갖고 있는 관련 정책이나 지원책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참 어렵죠. 경제도 어렵고 또 시기적으로 또 겨울이고 그러니까 더 어려운데요. 지난 수원에서는 세모녀 사건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집중 조명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마을 공동체형 돌봄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는 사실은 제도를 많이 개발하고 진보시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많은 전문가들과 또 시민들과 토론을 해본 결과 마을 공동체는 대체로 그 사각지대를 알고 있어요. 통장님, 또 반장님들, 또 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사람들은 동네를 잘 알기 때문에요. 예. 어느 집에 어떤 분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라고 대략을 알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지만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분이 돌봄에 대한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지역 공동체에게 돌봄 시스템의 돌봄 홍보관장이라는 자격을 제가 부여하고 예. 그분들로 하여금 돌봄 대상을 발굴하고 또 시스템을 만들어서 처방까지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제도권에 있는 복지 시스템 위에 돌봄 통합 홍보관장 시스템을 얹으면 이제 직접 그 동네를 잘 아는 분들이 발굴하고 처방까지 더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복지의 문제는 예를 들면 중위소득 60%, 50% 이 이하 사람들만 주로 자격 기준에 따라서 복지 기금을 주거나 복지 혜택을 줍니다. 예. 그 위 계층들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지불을 하고 하는데 그걸 지자체가 일정 금액의 페이를 받고 한 시간당 12,000원을 받든지 금액을 정하고 그분들도 필요하면 지자체에 연락을 하면 강아지 산책이나 또 내가 직장을 갔는데 아이의 어떤 돌봄이나 어른들 돌봄이나 병원에서 긴급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자체가 일정 부분 담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6가지 항목에 한 20가지 종류의 돌봄 시스템을 중위소득 일정 부분 이상도 신청하면 적당한 페이를 지불하면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떤 그 복지 정책들에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구멍이 보였던 부분들이 가까이서 관심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어떤 누수가 좀 생겼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혁신적으로 좀 바꿔보겠다. 좀 이런 정책으로 가시는 방향인가요? 동네 마을 공동체는 마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자격과 권한을 일부 줘서 예. 그분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돌봄을 가자라는 취지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반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중점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올해. 올해 특히 이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시장님. 네, 제가 취임 때부터 늘고 주장한 건데요. 수원이 수부도시로서 자긍심도 있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도 선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경제 특례식을 1번으로 냈습니다. 예. 특례시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을 잘 지원해야 되는 게 요건인데요. 기업이 출유해서 다각도로 지금 토지를 잘 제공하고 금융 지원을 위한 펀딩을 준비하고 있고요. 있는 기업체들에게는 종업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또 재정적인 뒷받침, 세제적인 뒷받침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재정적인 독립을 좀 더 많이 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숙제가 또 하나 있고요. 예. 또 다른 숙제는 시민들을 좀 편안히 모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받는 겁니다. 집정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거나 민원을 잘 해소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공사를 막 끝내고 혁신민원실을 개방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왜 개방을 하려고 그러냐면 보통 민원의 민원실이 찾아오면 이분이 뭐 어떤 업무를 갖고 어딜 찾아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혼자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확한 답을 주기가 또 어려울 때도 있어요. 예.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그거를 그 혁신민원실에 오시면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 마시면 베테랑 공무원들이 그 문제를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결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고요. 또 모바일 핸드폰으로 시와 소통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정보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직접 투표까지 하는 시스템을 모바일 핸드폰의 집정민주 시스템을 만들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현장 시장실입니다. 시장이 그냥 시장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을 찾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민원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공무원들과 버스를 타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즉문즉답을 하는 거죠. 예.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담당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처방할 수 있는 건 바로 처방하는 것이 이제 현장 시장실인데요.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반응들이 꽤 좋아요. 예. 시장이 직접 만나서 즉답을 하니까요. 그래서 더 넓혀서 더 많이 현장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예. 올해도 발로 뛰는 시정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시고 또 공감하는 시간 가지시면서 수원 특례 시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흥시 정왕역 인근이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주변을 막론하고 불법 주차가 극성인데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구잡이 주차가 성행하면서 단속도 무용지물입니다. 김성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흥 정왕역 인근입니다. 2차선 도로 양옆으로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된 차량들입니다. 거의 틈이 없었어요. 양쪽 다. 틈이 없어. 차 주차하려도 공간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꽉 찼어요.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차돼 있다 보니 이곳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은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만 길목마다 마구잡이 주차가 극성입니다.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옆 공영주차장은 빈 곳이 많습니다. 시흥 정왕역 공영주차장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차 공간이 널널하게 있는데요. 어림잡아 40여 면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 금액은 하루 5,000원, 월 정기권은 5만 원. 불법 주차를 하는 운전자에게 사정을 묻자 오히려 큰 소리를 냅니다. 매일 주차비를 내는 것이 부담이라며 단속하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 되면 딱지권 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 앞에 저 건물에 있는 건 괜찮아요.
저기도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서 사실 되면 안 되거든요. 되시는 이유가 그건 조금 요금이 부담스러우셔서. 그렇죠. 우리 서민 아닙니까? 매일 나가야 되는데. 이곳저곳 걸린 단속 현수막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시흥시는 매일같이 단속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운전자들의 양심 있는 행동을 당부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주차를 일삼고 있는 일부 비양심 운전자들.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와 양심을 지키는 운전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안산 대부도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간척지에는 대부 습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겨울이면 다양한 철새들이 찾고 있는데요.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부도 북쪽에 위치한 대부 습지입니다. 지난 1994년 시화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간척지가 된 대송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안산 교사 모임 회원들이 이곳 대부 습지를 찾았습니다. 망원경을 설치하고 철새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중에 우아하게 물 위를 떠다니는 큰 고니가 포착됩니다. 흔히 백조로 불리는데 겨울에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로 천연 기념물입니다. 수년 전부터 대부 습지에서 수십 마리씩 서식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무분별한 개발로 철새 도래지가 사라지고 있지만 대부 습지는 오히려 철새가 늘고 있습니다. 서식하기가 점점 조건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대부 섭지에는 사람들 통제가 되면서 훨씬 더 여기 새들도 숫자도 많이 오고. 얼마 전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 황새도 관찰됐습니다. 한꺼번에 27마리가 무리지어 찾았습니다. 대부 습지에서 이렇게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황새 옆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랑부리 저어새가 부리를 물속에 담가 휘저으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방조제를 막아 생겨난 간척지에 농지를 만드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대부 습지는 철새들의 낙원이 된 겁니다. 충분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개체들은 대형종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만 더 관리를 잘한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는 철새들의 천혜의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대부 습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부 습지는 그러나 철새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안산시는 대부 습지를 대부도 갯벌과 함께 람사르 습지로 등록해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 습지의 토지주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반대에 부딪혀 대부도 갯벌만 지난 2018년 람사르 습지에 등록했습니다. 민선 8기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송단지의 전략적인 개발 방안과 함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부습지 보호센터 건립을 포함한 대부도의 생태관광 개발에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습지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만큼 이렇게 습지로 조성할 건가, 또 어떻게 보호를 할 건가, 또 한다고 그러면 어떤 보호지구를 지정할 건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야 되고, 또 여기 관리하는 농촌에서 나서야 되고, 환경부도 나서야 되고, 그게 세 박자가 맞아야지만은 여기를 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지난해 8월 사업장 내 근로자 휴게실 설치가 의무화됐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휴게실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공간만 있을 뿐 실제로 쉴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안양의 한 아파트가 근로자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겨 새롭게 마련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권예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양 비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2년째 근무 중인 양병호 반장. 당직이라도 서는 날엔 최소 8시간을 휴게실에서 보내야 하는 만큼 휴게 공간은 단순히 몸을 뉘어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근로자 휴게 공간이 더 소중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일단 층계를 어두운 데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 경비원들이 좀 나이가 좀 잡수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좀 이렇게 위험하고 상당히
안 좋다고 좀 생각했는데 지상에 이렇게 새로운 휴게 공간이 생겨서 저희는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올해 초 근로자 휴게 공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비어있던 아파트 화단에 가건물을 세운 건데 주민들이 흔쾌히 동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냉난방과 수도는 물론 밥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큰 불편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지하가 그냥 냄새나고 막 했었는데 여우로 이렇게 그냥 해주셔갖고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합니다. 대다수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 휴게실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없는 경우도 많지만 있더라도 지하 대피시설 등을 이용해 휴게실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위치상 지하에 있다 보니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거나 안전상의 우려로 이용을 꺼리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이를 위해 안양시가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 공동주택에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실을 맺은 건 한 곳뿐이지만 더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하에 위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도 잘 안 되고 환경이 좀 열악하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들이 그 단지별로 최대 3천만 원에서 그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을 하면서 경비원과 청소 노동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동행하는 온기가 지역 내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화성시 봉담읍은 지난해 말부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대생이 많은 대학교 근처에 거주해 논란이 커지고 있죠.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제정되면 박병화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의 한 원룸입니다. 수원대학교가 걸어서 2, 3분 거리에 있고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당연히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 끔찍한 성범죄의 재범이 발생된다면 그때 법무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사건 사고가 터지고 나야 들어주실 겁니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시카법은 당초 미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60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병화는 현 거주지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학교 주변에는 어린애들도 많이 있고 여자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다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생각해서 찬성한 쪽이에요. 하지만 한국형 제시카법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찾다 보면 출소한 강력 성범죄자들이 지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은 좀 벗어나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만 벗어나면 결국은 이제 더 이제 충청도나 저 밑에 쪽으로 가야 되니까 또 그것만 또 정답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10년 이상 복역한 강력 성범죄자가 66명이나 출소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군포와 의왕시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의왕시는 가구당 20만 원, 군포시는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안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개업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에게는 경영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2개월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창업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산지점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통해 454개 업체에 약 12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는 119초 안전교육. 내가 있는 이곳에서 지금 불이 난다면 바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1탄! 불이야! 불이야! 소리치고 얼른 밖으로 대피합니다. 신고가 절대 먼저 아니에요. 대피가 우선입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할 수 있다면 여기 있는 이 발신기, 여기 투명 커버를 세게 이렇게 눌러줘야 건물 전체에 불이 난 걸 알려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신 게 아니고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제일 위험한 건 연기를 마시는 일인데요.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건에 물을 적셔서 호흡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없다면 내가 모르는 이 건물 구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내 옷 소매, 마스크 뭐든 좋아요. 천으로 얼른 호흡을 가리고 밖으로 안전하게 대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 오른쪽 지금 우리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여기 피난 유도등 보이시죠? 피난 유도등 밑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안전한 비상구가 나오는데요. 너무 반가워서 덥석 잡고 문을 벌컥 열었다가는 문 뒤에 불이 있다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침착하게 열기를 감지하고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면 돼요. 자, 불이 난 공간은 제가 지금 불을 켜놔서 화났지만 원래는 엄청 깜깜하고 검은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앞이 잘 안 보여요. 방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손은 벽을 짚으면서 밖으로 나가고 아까 알려드렸던 손수건으로 코앞을 막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연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얼른 밖으로 이제 대피해볼게요. 열심히 대피하다가 이상한 철제 셔터가 나왔어요. 막혔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비상구라고 쓰여있죠? 침착하게 손으로 비상구 글씨를 잡고 밖으로 내밀어. 이렇게 방화 셔터가 열립니다. 탈출 성공!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이규엽입니다. 오늘은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도 불이 나면 119에 신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불이 나면 대피와 신고,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나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나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그때 119에 신고해 주세요. 어린이나 노인 등 재난 약자의 경우는 특히나 대피가 우선입니다. 불이 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연기입니다. 이 연기 속에는 유독가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들이마셔도 금세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데요. 이 연기를 마시지 않기 위해 제가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꼭 막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손수건을 적셔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기 쉽도록 실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마른 손수건과 젖은 손수건으로 각각 덮어둔 굴뚝인데요. 어느 곳에서 연기가 더 잘 통과하는지 보이시나요? 섬유 사이에 있는 이 물방울들이 연기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젖은 손수건은 연기 투과가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당황스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상시의 호흡보다 3배나 빠르게 깊고 많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화재 대피 시에는 되도록 젖은 수건이나 옷소매를 적셔서 코와 입을 막고 침착하게 호흡을 유지한다면 연기 흡입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찾으려고 일부러 화재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건물 구조를 잘 모르면서 건물 안에서 헤매다가 대피가 지체되어서는 안 되겠죠? 물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옷소매, 주변에 있는 천, 뭐든지 좋습니다. 코와 입을 막고 얼른 밖으로 대피하세요. 대피할 때는 내가 나온 곳의 문은 닫으면서 대피를 해야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이 나서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겠지만 조금만 침착하게 방화문을 잘 닫고 대피한다면 더 큰 피해를 막고
나의 이웃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방화 셔터라고 들어보셨나요? 화면과 같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 중간에 셔터가 내려오도록 한 건물들이 있는데요. 대피 중 이런 방화 셔터를 만난다면 길이 막힌 줄 알고 당황해서 되돌아가거나 그 자리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형 방화 셔터는 대피를 할 수 있는 비상구가 화면과 같이 형광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를 열고 대피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화 셔터에 비상구 표시가 없는 방화 셔터를 만났더라도 나가는 곳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반드시 3m 이내에 피난 유도등과 비상구가 함께 있습니다. 침착하게 비상구로 탈출하시고요. 대피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가족이나 일행들이 모두 건물에서 다 빠져나왔는지 인원 확인 꼭 하시고요. 119에 신고도 해주세요. 119에 신고하실 때는 도로명 주소나 주변에 있는 큰 건물 이름, 가게 간판에 써 있는 전화번호를 불러주시면 저희 119가 화재 현장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